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해보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와 국민 건강을 위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누구나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고 제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아니 저는 우리 전혜숙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무서워.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요. 수상 내역이 어마어마해서 제가 미처 외우질 못해서요. 그래요? 좀 보고 하겠습니다. 예. 자, 선풀대상, 백봉신사상, 우수 국회의원 어머나. 소통대상, 국립인복상, 우수위원장상, 대한민국 모범 국회의원 대상, 국회의정대상 등등등등등 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지금까지 받은 상 중에서요 가장 기억에 남는 상 있으실까요? 좀 부끄럽네요. 네, 이럴 때 한번 펼치시죠. 어디 가서 네. 자랑하시겠어요. 네. 예. 우리 기자분들이 350분이 저도 잘 몰랐는데 백봉신사상이라고 의정활동을 점잖게 한 사람. 그래서 신사상이구나. 신사상이고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마다 받으셨죠. 예. 그런데 저도 거기 이름을 한번 올려봤고요. 제일 보람 있는 거는 청소년 기자단. 청소년 기자단 250명이 저희 의정활동을 보고 네. 좋은 말을 했는 선풀대상 국회의원으로 그분들이 투표를 해서 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오, 정말요? 예. 그랬나 봐요. 청소년들이 또 뽑는 게 진짜 찐이거든요. 찐이죠. 찐상이지. 맞아. 예.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의 눈은 거짓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또 받아야 될 상들이 정말 또 무수하잖아요. 네. 어떤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이 자리에 멍석 깔아드릴게요. 하나만 이야기 좀 내가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이상이 안 왔다. 이거는 내가 받을 때 됐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받은 상만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상이고요. 아. 혹시나 우리 보좌진들이 네. 우리 의원이 무슨 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봐 아예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미리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국회의원 자리는. 네. 욕먹는 자리거든요. 유명한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진실된 국회의원으로 네. 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그럼 나왔네요. 진솔한 국회의원상. 요거 다음에 받아야지. 네, 나왔네, 나왔네. 네, 네. 제정합시다. 그럼요, 그럼요. 아직 예, 없는 제가 것 만들게요. 같은데 만들어주세요. 네네네. 그 국회의원이 뭐 욕먹는 자리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혜숙 의원님을 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코로나19 사태 초창기에 국민들이 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잖아요. 그때 정말 그때 심각했죠. 약국을 통해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게 설득 작업을 다 하신 분이 의원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전혜숙 의원님이십니까? 나 소름 돋았어. 박수 한번. 박수 칠 때 열심히 치세요. 박수 칠 때 열심히 안 쳐가지고 이거 의원이 아니라 위인이시죠. 사라지신 분이 좀 있답니다. 이웃 동네에. 아니 정말 의원님이 그걸 해주셨군요. 예, 옛날 약사로 있을 때 약국을 예, 할 때 예. 환자들이 이 의원 저 의원은 막 다니면서 약을 갖고 왔는데 심지어 75세 된 노인이 1회에 먹는 알약이 150개가 되는 거예요. 한 회에? 그러니까 밥 한 그릇 어머나 양이 세상에 되는데 어머 그렇게 드셔도 되나? 사망하죠.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 사임감사를 했을 때 미국에서 이 듀얼 시스템이 돼 있어요. 미국은 민간보험이라서 네.
어떻게 해서든 이 약을 적게 쓰게 하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네. 이 의원과 의원 사이의 약 중복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3번이 나가서 연구를 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감사가 건의하니까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국회에 딱 들어왔어. 예, 예. 그 제가 국정감사 때 이걸 터뜨렸죠. 아. 어린아이가 1회에 먹는 6살짜리 어. 1회에 먹는 게 배갈이야. 어. 이렇게 중복이 많으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듭시다 아. 하니까 그때 복지부 장관이 의원님이 전문가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합시다. 그러니까 1년간 시범 사업을 해서 만든 거예요. 오. 그래서 너무 좋은 일 하셨네. 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로 대란이 일어나니까 한 사람당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께 정세균 국무총리께 전화하고 박농복지부 장관께 하고 이혁일 시행처장 3분이 이제 여기에 다 관여돼 있습니다. 네네. 이 시스템을 하면 어떠냐 하니까 안 그래도 일반 약사분 중에서 이걸 청와대에 이걸 하면 건의를 어떠냐 한번, 올린 적이 예.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거 합시다. 이미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예. 마스크 하나만 약물처럼 약 이름처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떡해. 너무 그래서 유명하십니다. 이 문제가 민원이 해결됐죠. 제가 그래서 굉장히 불안. 네. 너무너무 또 진짜 박수 큰일 치세요? 하셨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 주로 박수를 많이 치는 이게 처음이에요. 저희 2번이나 이렇게 중간에 박수. 분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음압병동도 의원님이 좀 더 예. 늘려야 된다 제안하셨다고. 예, 연구를 많이 하셨네.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사스, 또 신종플루, 메르스 이게 6년 간격으로 해마다 전염병이 와도 네. 늘 미봉책에 그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메르스가 터지고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근본 대책을 해야 되지 않냐. 매번 왜 똑같은 일을 당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음압병실을 하겠다고 정부가 답을 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예산을 편성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오, 예산 없으면 그냥 일이 안 말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말로만 우리가 공공병원도 적잖아요. 네. 거의 다 민간병원이잖아. 음.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음압병실 갖춰. 그러면 예산 돈도 안 주는데 하겠어요? 아유, 못하죠. 예. 그래서 제가 국가에서 하는 의료기관 평가가 있어요. 그 의료기관 평가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국가가 조금 지원해주고 의료기관 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면 국가가 또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병원이 개인 병원이 거기 또 투자를 하게 돼요. 평가 잘 받아요. 네. 그래서 이 평가에 넣자 해가지고 의료기관 평가에 넣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움직이는군요, 병원들이. 예산도 편성시키고 제가 그걸 지적을 한 거죠. 예, 예. 그랬더니 그 당시에 71개 정도밖에 음압병실이 없었어요. 네. 메르스 때. 네, 네. 그랬는데 793개가 이거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793개 정도의 음압병실을 갖췄어요. 완전 코로나 너무 때. 요긴하게 된 아주 거죠. 요긴하게 됐는데 그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정말 초기에. 재밌는 거는 2달 전에 이제 음압병실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딱 터져버리니까 이제 정부가 추가 예산을 해서 지금은 음압병실 더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K 방역으로 맞아요. 자랑할 수 맞습니다. 있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데도 병원 시설은 다 잘 돼서 세계의 다른 예, 나라도 예. 그런데 이 음압병실을 우리가 얼마나 갖췄느냐 맞습니다. 예. 이게 이번에 예. 방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큰일 했어요. 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음압병동만 있으면 아주 위급하신 분들은 거기서 치료하고 그렇죠. 다른 분들은 또 면역으로 낫기도 하고 이러니까 크게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병실 수보다 이제 응급 환자가 많아지면 네. 그때부터는 혼란이 그럼요.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리 갖춰놨다는 게 너무나 다행한 예, 일이고. 음압병실의 말 단어가 굉장히 사실은 생소한 단어인데도 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음압병실이 어떤 맞아요. 건지를 다 알게 됐어요. 맞아요. 다 알게 됐어요. 네.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1년에 결핵 환자로 사망하는 숫자가 한 2,500명 정도. 또 깜짝 놀랐죠. 네, 우리 수가 호흡기 많으시-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1년에 한 10,000명 정도 돼요. 그랬어요? 예. 이 음압병실은 항상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나 뭐 메르스에는 화들짝 놀라면서 정말 이 호흡기 전염병에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인식이 무감각해요. 없었군요. 그래서 제가 예. 그걸 늘 국정감사 때나 상임위 때 늘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자, 오늘 정말 맥을 탁 짚는
전 의원님, 한의사는 아니지만 맥을 너무 잘 짚으시는 중요한 맥을. 예.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과 함께 이제 인생책 얘기해 볼 텐데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안창호 선생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뭐 일생을 독립을 위해 바치셨으니까 맞아요. 뭐 그 말이 떠올라요.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독립을 위해서고 잠을 자는 것도 독립을 위해서다. 근데 이런 분이 막 굉장히 멋쟁이셨잖아요. 네. 수려한 외모와 항상 막 차려입으시고. 예. 저는 지금 봐도 정말 멋쟁이였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인상 깊고. 네. 참 단정하시고.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또 미국에도 계셨잖아요. 예. 한인 사회를 또 결속해서 뭐 오렌지 농장에서 일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때의 사진을 봐도 양복 입고 계셨어? 예, 작업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맞아, 하셨어요. 맞아. 신기해.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이야 뭐 미국에서 한국인 하면 말지만 당시에 뭐 중국인이야? 뭐 일본인이야? 그렇죠. 뭐 우리가 조국도 사실은 잃어버렸었고 예. 자신이 실은 누군가를 이렇게 대표한다라는 의식을 외국에서는 특히 가졌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도 허투루 입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대표한다는 그 의식. 내가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그렇죠. 그렇지.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너무 멋있다. 의원님 이 책을 언제 읽으셨습니까? 존경하는 인물을 도산 안창호 선생님으로 적어 놓으니까 음. 저희 이제 방에서 예. 보좌진들이 이 책을 갖고 와서 이 책을 보러 하면 어떠냐고 저한테 그 해서 추천을 주셨구나. 추천해 주셨어요. 네. 근데 18세 순이가 아니고 18세 수기가 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흥사단에 아카데미에 제가 입단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홍사단이셨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네. 그때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어떤 계기인지 제가 그 당시 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그때 한참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흥사단을 들어갑니다. 아, 도산 안창호를 접하면서 저도 이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지도자의 자세에 대한 것을 제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 평생의 지침이 됩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든 지침이 됩니다. 이 책을 젊은이들에게 보라고 그 당시 했는데 말들이 좀 어려워요. 예, 예. 옛날에 예. 만든 책들이 예. 돼서. 맞아. 한자도 맞아. 많더라고요. 예. 사람이 제일 먼저 인간이 되라.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된다. 네.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 네. 이게 무실역행이고 충의용감이고 그 다음에 정의돈수라는 거는 도산의 세 가지 형사는 세 가지 사상인데 사랑을 해라. 제발 동포끼리 사랑해라. 믿고 속고 싸우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나는 이런 지도자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18세 수기가 그때 이제 수기가. 18세 그때 단발머리셨나요? 이렇게 단발머리 하시고 눈이 반짝반짝 하셔갖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귀여워. 계속 지금 생각이 나는데 네. 사실 도산 안창호 선생 평생 독립운동을 한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민족의 스승으로 예, 더 기억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럼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오늘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네,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먼저 첫 번째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독립운동의 선구자. 안창호 선생의 이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1878년에 평안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까 18세 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18세의 안창호 선생이 경험한 게 바로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입니다. 근데 이 청일전쟁이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으니까 뭐 그냥 청나라 어디선가 싸웠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조선 땅에서 싸운 거예요. 그 조선이 전란의 입장인 겁니다. 남의 나라가 왜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18세의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게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예.
그건 결국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고 아, 그렇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민족에 대한 개조, 그러니까 뭐 인격을 개조한다든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셨던 거죠. 네. 그리고 특히 교육에 힘썼던 것, 아. 뭐 20대에 이미 점진학교를 만들고 나중에 네. 또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우게 된 그런 이력도 거기에 바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왕 갔으니까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다 경험해 보겠다라고 해서 초등학교부터 입학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21, 네. 둘, 셋 정도. 20대. 그쵸? 네. 25세. 거기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예. 초등학교 연령 그 제한이 있어서 아, 그렇겠네요. 입학을 못 했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 신문 기자가 독특하게 보고 여기에 노학생, 동양에서 온 사람이 입학을 했다. 근데 그게 하필 신문에 크게 나가지고 아, 대서특필이 된 거죠? 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아보다가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네, 결국 네, 재밌다. 다른 시트콤 같아요. 초등학교에 가서 네, 공부를 하시고 어. 그런 식의 인생 역정을 또 경험하셨어요. 아, 부인도 학교 안 다니는 맞습니다. 결혼 안 하겠다 해서 네. 학교 다니고. 아, 맞아. 부인도 학교에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키시고. 예, 예.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추천하셨던 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다른 나라 점령당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못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공부는 뭐 우리나라 산업공상에서 예. 너무 책만 읽는 사람만 앞장서가 늘 서로 물고 뜯고 싸움만 예, 하니까 농공상을 이분은 육성하려고 애를 썼어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과학 인재 육성을 하잖아요. 예. 과학 인재 육성이 나라의 발전에 발돋움이 되듯이 안상호 선생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공부를 예. 우리나라도 많이 했지만 이런 공부가 아니라 약간 실학같이 그렇죠. 좀 개화된 공부, 예, 예. 서양 거 공부 예, 예. 이런 거를 이제 예. 열심히 배워야 되는 그런 거죠. 얘기들을 본인이 많이 하세요. 뭐 예를 들어 그릇 하나를 만드는데 프랑스 사람한테 이 그릇을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들겠냐 하면 저는 이 학교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기술을 연마해서 이걸 만들겠습니다 한데 조선 사람한테 물으면 아, 예,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하여튼 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도사 선생님은 농공상을 우리가 육성하지 않고는 농공상을. 그렇지. 이 말쟁이들만 있어가고는 예, 예. 늘 싸움질만 한다. 그걸 아마 그래서 부인한테도 공부하라고 한 네. 게 우리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실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실제 발전할 수 필요한 있는 공부. 그런 인재들을 육성해야 된다. 그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 뛰어났던 게 한 20대 네. 초에 만민공동회에서 음. 쾌재정 연설이라는 걸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인기를? 명연설이 인기를 얻었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협회에 투신을 합니다. 예. 뭐 서재필, 이승만 박사 등이 이제 주축이 돼서 만든 단체인데 거기에 평남지회에 이제 연설장이 생긴 거예요. 예. 만민공동회라고 하면 정말 거기에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시국 얘기를 펼치는 건데 네.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약관의 나이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쾌재정 연설, 그러니까 평양에 쾌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그 쾌재정, 그러니까 쾌재라는 말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쵸. 네, 그걸 막 이렇게 비유로 막 들면서 뭐 얼마나 좋습니까? 예. 라고 이제 딱 연설을 시작하면서 또 반어의 수사법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 지금 우리나라 꼴을 봐라 라고 하면서 쾌재정 하기에 무엇이 쾌한가 했더니 오늘 이 자리야말로 쾌재를 부를 자리올시다. 오늘은 황제 폐하의 탄일인데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함대 모여 축하를 올리는 것은 전에 없이 첫 번 보는 일이니 임금과 백성이 함께 즐기는 군민동락의 날이라 어찌 쾌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세상을 바로 다스리겠다고 새 사또가 온다는 것은 말뿐이다. 백성들은 가뭄에 구름 바라듯이 잘 살게 해주기를 쳐다보는데 인모 탕건을 쓴 대관 소관들은 내려와서 여기저기 쑥덕거리고 존문만 보내니 죽는 것은 애매한 백성뿐이 아닌가. 존문을 받은 사람은 당장에 돈을 쌓아 보내지 않으면 없는 죄도 있다 하여 잡아다 주리를 틀고 돈을 빼앗으니 이런 학정이 또 어디 있는가.
빼앗은 돈으로 허구한 날 선화당의 기생을 불러 풍악 잡히고 연광정에 놀이만 다니니 이래서야 어딘 나라 꼴이 되겠는가? 그 들었다 놨다 하는 청중에 대한 장악력이 대단해서 엄청난 나중에는 응병가셨군요. 나중에는 전국 연설을 다닙니다. 어머머머머머머. 그 나이에. 아니 그만큼 인기가 있었기에 그렇죠. 불렸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TV도 없죠? 어. 지금처럼 뭐 인터넷, SNS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인기를 얻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연설을 하러 다니셨으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데 왜 갑자기 미국 가서 초등학교를 갔을까? 왜 그러니까 미국으로 떠난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어쨌든 그런 연설가로서 우선 우리의 민족을 일깨워야 한다라는 의식은 네. 갖고 있었던 거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체계적으로 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연설을 하는 동시에 또 20대에 학교도 세웠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점진학교. 우와. 예,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앞으로 진전하는 길이 교육에 있다라는 걸 깨닫고 또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미국에 가서 그 시스템을 몸소 또 체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이제 예. 그때 만민공동회 할 남강 그 이승훈 이승훈 선생하고 네. 조만식 선생도 계셨는데 네. 그 연설이라는 게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맞아요. 사람을 전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음이 마음. 우러나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를 세우고 교장까지 하신 분이 미국에 미국에선 가서 초등학생이고. 정말 본인이 배워야겠다는 의지 하나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분은 그쵸? 초등학교까지 들어갈 마음의 자세면 얼마나 대단한 자세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교육을 받으시다가 그 우리 한인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사실 그 미스터 선샤인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요. 그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유진이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 한국에는 갔는데 그게 안창호예요. 아, 그랬어요. 예, 선생이었대요. 조선 지키는 자들이 있어. 조선은 의병이 있어 쉽게 지지 않을 저도 그들 중에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맞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유명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었나 봐요. 그럼요. 그렇죠. 예. 박슬기 씨는 노래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는 것도 많아요. 대본이요. 진짜 여기서 교장 선생님도 학교를 만드신 분이 예. 제일 먼저 미국 가서 하신 게 교포들 집을 찾아가면서 네. 청소해주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교포들 집집마다 우리가 환경이 변하면 예. 사람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그 사람의 정신이 변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더러운 환경 속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이 정신으로는 우리는 안 된다. 저는 그걸 들을 때 정말 대단한 분이다. 아니 그게 뭐 돈이 없으셔갖고 돈 벌려고 다니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너 왜 왔어? 정치하러 왔어? 뭐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그렇게 섬기는 자세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 교포들이 그때 여러분 한국이 독립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하고 대신에 우리가 이 벌은 돈을 저축을 합시다. 돈을 모아서 나중에 독립자금으로 드리는. 처음에는 아예 섬기고 그 다음에 마음문을 열고 나서는 그 사랑으로 그분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게 너무 교육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위해서 인격 개조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계속 학교를 만든다거나 무슨 단체를 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사단도 나중에 만들게 되는 계기가 그런 게 하나하나 그리고 사람이 모여야 일을 하죠. 예. 모여야 돈도 모이고 그렇죠.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제일 중요한 게 인격혁명과 단결, 인하단결. 이 두 개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할 수 없다. 네. 아니 사실 흥사단이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곳이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만드시고 저는 이제 대학로 다니다가 본 거예요. 흥사단 딱 명패가 있는 거를 아마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한테 제일 감동한 이야기가 뭐냐면 주인과 나그네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는 주인도 없어.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길 수밖에 없어. 우리 민족은 형편없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비판만 해. 네.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없어. 왜 스스로 주인 될 생각을 안 하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죠. 주인이냐 나그네냐 흥사단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게 된 거는 이런 정신 도산의 사상은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도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예, 예. 지금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저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용하고 매우 중요한 교육 원리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민족의 스승. 저는 매일 반성합니다. 자, 무실역행이라고 했는데 의원님이 앞서서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무실역행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흥사단 노래에 있어요. 무실역행 오. 충이 용감 음. 내 사랑하는 흥사단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무실역행이 한마디로 딱 하면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져라. 아, 행동하는 양심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냥 나는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하겠습니다. 말은 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 인재가 된다거나, 그죠? 네. 끊임없이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실역행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뜻을 세웠으면 그것을 위해서 용맹정진해서 네. 열심히 하라는 거죠. 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영향을 또 굉장히 크게 받은 인물이 춘원 이광수라는 작가입니다. 네. 사실 이광수 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친일문인의 첫 번째 목록에 오르는 사람으로 예. 알려져 있는데요. 예. 실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충실한 제자이기도 했어요. 안창호 선생이 1938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실은 이광수의 변절, 적극적인 친일 행위라는 것도 그때를 기점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스승이 없어지니까 흔들렸군요. 맞아요. 예. 근데 이광수 작가가 유명한 이제 작품으로 쓴 것이 무정이라는 소설인데 네. 그 무정에 보면 처음에는 원래 삼각관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뒤에 그 삼각관계가 어떻게 봉합되냐면 삼랑전에 홍수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몽, 과학이다. 갑자기 사랑 이야기가 그렇게 되나요? 네, 끝에? 네. 사랑에서 갑자기 교육으로 바뀝니다. 아. 근데 이 뜬금없잖아요. 왜 네. 교육, 과학 이런 게 중요하지? 어. 그들이 기차 타고 가면서 안에서 남녀가 다 같이 과학을 부르짖습니다. 아. 근데 그 영향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자장에 있던 거예요. 이광수 선생님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요. 예. 선생님께서 떠나신 후에 저희가 출근 시간을 꼭 지킵니다. 저희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합니다. 제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그 나하고 사이 안 좋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지 못했지만 용서 못했지만 곧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얼마 안 남았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이게 무실력행이죠. 선생님은 항상 약속을 잘 지켜라. 그래서 의원님이 오늘 녹화 시작하기 전에 딱 약속 지키셔갖고 30분 예, 전에 저는 따고 지역에서도 정말 일찍 오셨어요. 그 행사하기 30분 전에 내가 가야 되겠다. 먼저 가서 주민들을 기다리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한 경우 없으면 제가 지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아유. 아니 사실 의원님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저 지금 한 두세 달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오늘 이렇게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건 처음. 이게 흔치 않은 저는 거였어요. 공약을 할 때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공약은 절대로 그게 아무리 인기가 있고 표를 얻는다 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루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물론 다 이룰 수는 없지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인기 작전 안 펴시고 이렇게 일만 하셨는데도 광진구에서 다 알아보고 계속 지금 당선을 시키시는 거예요. 맞아. 그건 아니. 우리 전혜숙 의원님도 약간 저랑 비슷하게 칭찬 알러지가 있으시죠. 칭찬하면 예, 계속 작아지시는데 이제는 좀 받아 마땅하십니다. 아니 근데 뭐 저는 뭐 제가 늘 제일 부족한 사람이고 네. 아이고. 제일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또 셀프 칭찬은 또 잘하세요. 맞아, 들어보니까 네, 잘하신 일은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은근히 자기 자랑을 조금 하긴 하죠. 아, 우리 안창호 선생의 일화를 몇 개만 더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꼭 학교에서만 행해졌던 건 아닙니다. 네. 안창호 선생이 중국 남경에 체류했던 시절도 있는데 네. 40대에 거기에서도 동명학원을 세워요. 네. 이 학원은 중국에서 이제 외국 유학을 또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세운 그러니까 민족의식을 가르치면서 또 어학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와 있는 그 한인들 중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마작이 유행을 했나 봐요. 네. 이 마작에 빠진 이 청년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안창호 선생이 알고 있던 청년을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수대야에 손을 씻게 해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깨끗이 된 당신의 손을 이제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우와. 대단한. 예. 그거를 손을 먼저 씻겼다는 게 좀 되게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말하는 거하고 손을 딱 씻긴 다음에 딱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 거하고. 이제 손 털어라 이 소리죠. 와. 그러시구나. 좋다, 좋다. 근데 왠지 안창호 선생님은 주무실 때도 각 잡고 주무셨을 것 같아요. 파자마 딱 입으시고 이불도 그냥 쫙 다림질한 거 딱 덮고 주무시지 않으셨을까요? 진짜 대략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이시다라는 게 감이 오는데 왠지. 어떤 선생님이실까요, 진짜? 약간 칸트처럼 막 시간도 딱딱딱 오. 지키시고 이렇게 철두철미한 그런 범접하기 분이 어려울 것 아니셨나. 같아요. 좌선도 많이 하시고 좌선. 나중에 붙잡혔을 때 아. 일제가 우리 지도자니까 예. 아주 망신을 주려고 그 추운 겨울에 냉수를 막 끼얹어요. 그래도 보통 사람들 놀래고 막 이러잖아요. 비굴하게 옷을 탁 벗겨놓고 망신을 준대도 아우. 나는 어떻게 그걸 참아. 그 읽으면서 정신이라는 게 그냥 진짜. 진짜 눈물이 나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의원님은 원래 법대를 지망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셔갖고 약대를 갔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저희 때는 이제 딸아이는 대학을 안 보낼 때예요. 법대를 가려고 문과를 공부를 했어요. 예. 근데 시험 치는데 이제 대학 원서를 냈는데 아버지가 절대 대학 못 보낸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법대 준비를 했다가 못 가고 어머. 그 약대는 우리 집이 세를 줬는데 약국을 줬어요. 여자 약사 선생님이 약국을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한 번씩 그 집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약사 선생님이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나 좋아 봐요. 보이셨군요. 여자 약사. 아. 그러니까 약대만 보내주겠대. 아. 그래가 제가 문과를 졸업하고 약대를 시험 쳤습니다. 의원님도 한 고집 하실 것 같으신데 예. 어떻게 아버지 근데 돈 안 반대한다고 대주는 데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저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 약대 들어가서 한 1년간은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럼요. 흥미가 있지 않으니까. 예, 2년까지는 헤맸어요. 헤매다가 예. 어느 날 이제 제가 대호각성하고 아픈 사람이 병을 낫게 해주는 여기 이제 사명감을 제가 네. 가지면서 정치의 꿈을 접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약국을 하면서 이제 무료 투약이라든가 이런 봉사활동에 좀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시다가요. 팔자를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어. 보건의료 맞아. 정책이 또 잘못되니까 어. 도산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게 하기 그럼. 위해서 네, 네. 93년, 94년도니까 음. 국회의원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젊은 약사들을 전국에서 제가 교합을 했어요. 청년 약사회를 만들고 그 당시 천리안 하이텔 할 때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교합하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우리가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약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약사들을 모아서 제가 정신교육을 또 시키고 하다가 보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여자들은 한 번도 약사회장이 안 됐는데 제가 또 약사회장이 43살에 43세. 따지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어느새 본인 이거 해결하고 있으셨구나. 해결하고 어느 순간. 있어요. 예. 예, 그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네. 어머, 그러셨군요. 아까 말씀에 DUR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오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자리가 필요하다.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 예. 주인을 찾지 말고 스스로 주인이 되라. 예, 그건- 네, 뭐 실천하신 네. 거죠. 또 자기 자랑을 끝에는 하게 잘하셨어요. 되는데 네, 네. 죄송한데 하셔도 되는 아, 거예요. 해야 돼. 이게 뭐냐면 도산 선생님이 주인의식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도산 선생님이 그 섬김의 자세를 저한테 네.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네. 제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안창호 하나 더 뜯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석을 다진 지도자다.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럼요.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임시정부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실은
정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한데 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 이게 과연 정부인가 싶을 정도로 실제로 실은, 가봤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예, 좀 작고 너무 작고. 네. 그리고 그 안에 가까웠어요. 그 체계라는 것도 잘 잡혀 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은 우선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을 강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말로만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예. 우리 필요한 거 뭐냐? 조세 정책이라는 게 정부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세 제도를 확립하는데 그러려면 인두세에 대한 도입도 주장을 하셨고요. 아유. 또 교통에 대한 얘기. 아니 이렇게 다들 사분오해를 흩어져 있는데 뭐 어떻게 중심을 모을 거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예. 또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셨고요. 어쨌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석이라고 할 때는 그 시스템 거기에 안창호 선생님의 이름을 예. 결코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니 이제 말 그대로 그럼 멀티플레이어네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 임시정부 안에 혼자서 그러면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는 근데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네. 본인이 무슨 국무총리가 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나는 나라가 독립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서 외국에 부끄럽지 않는 나라만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을 참 잘 가신 거예요. 아, 미국이란 나라는 흩어진 나라를 하나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 그렇죠. 이렇게 예, 예. 묶었다. 연합. 그러니까 뭉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살고. 그걸 흩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그걸 이분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 이제 레닌주의 막 이런 게 있으면서 예, 사상이 분리가 일어나고 복잡했잖아요.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싸우고 예. 국무총리 하겠다고 예. 싸우고 이러면서 이분이 보니까 욕심이었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하라고 그럼 대리라도 하라고 하는데 이분이 끝까지 거절합니다. 이래서 초석을 다질 수가 있어요. 초석을 다지는 데는 자기를 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초석을 다질 수 없다는 이런 정말 평범한 고도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책에 보면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이 실려 있는데요. 네, 그 네.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사퇴하면서라는 자, 연설이 나도 있습니다. 그거 봤어요. 이게 192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노동총판을 예. 하시다가 예. 물러나면서 연설을 하신 건데요. 네, 내가 본시 정부에 있던 것이 누가 고아서 있었던 것이 아니요. 지금 나온 것도 누가 미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들고남이 조금도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외다. 그러면 왜 나왔겠습니까? 내가 나온 본의는 지금 내가 노동총판으로 일하는 것보다 평민으로서 일하는 것이 독립운동에 좀 더 유익함이 될까 해서입니다. 나는 독립운동 이후에 정부 안에 모여진 소위 우두머리란 인물들이 독립을 완성하는 날까지 한 사람도 변동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절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의 성의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시세와 경우의 관계인지 하여간 나의 노력하던 그 희망은 이미 실패를 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때는 부득이 정부 안에 있음보다 밖에 나와 평민의 신분으로 무엇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했기에 이같이 나왔습니다. 네. 어지간히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하고 또 정말 많이 했죠. 어지간히 뒤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시기와 사람도 많고 질투가 그런 이루 것도 말할 수 있었던 것 없었죠. 같아요. 네. 많아요. 그렇죠. 예. 도산 선생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도산 선생님이 너무 지성껏 일을 하니까 저 사람이 틀림없이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그러지 않고는 저럴 리가 왜 없어. 저렇게 해? 왜 하면서 이렇게 희생을 해? 예,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야 이 독립운동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나는 다 내려놓겠다. 안창호가 이야기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고 하나가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또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네. 그러면서 6개의 또 운동 방안을 제시하십니다. 예, 군사, 외교, 재정, 문화, 그리고 식산 통일운동까지. 예. 그러니까 이 6가지를 동시에 이뤄야 독립이라는 독립이 게 돼서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우리가 거예요. 또 국가가 홀로 설 수 있고. 네. 오늘날 우리의 군사운동이나 외교운동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군사운동을 하되 불통일적 군사운동을 하였고 외교운동을 하되
불통일적 외교 운동인 때문 이외다. 기타 모든 운동의 성취가 못됨이 다 그 까닭입니다. 그런즉 불갑을 통일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통일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통일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전 민족적 통일 기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설치한 중앙 최고 기관에 전 국민의 정신과 마음과 힘을 집중하여 중앙의 세력을 확대케 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사회의 공론을 세우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은 물론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공론에 복종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또 새로 만들자. 여기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이 오직 우리의 독립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의사 결집체를 만들자라고 또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 제목의 책을 이렇게 함께 했는데 허위 평론가 어떠셨어요? 이 책.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네. 그러니까 위인전에서 처음 읽고요. 어렸을 때 이거 대단하신 분인데 정도로만 기억하고 그렇죠, 있다가 우리가. 이번에 또 의원님이 인생책으로 선정하시면서 그 연설문이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천천히 보면서 옳은 말을 하기는 사실 쉽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옳은 말을 실천하기는 어렵다라는 맞아요. 사실. 그런데 그 무심히 이렇게. 어려운 일을 안창호 선생님이 하셨다는데 맞아요.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시에 가면요, 3명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3명의 동상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킹,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진짜? 네. 몰랐어.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인정을 하는 거죠.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마하트마 간디나 루터킹에 비견되는 그런 사상과 비전을 가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스승일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18세 수기가 예.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고 네. 굉장히 평생의 좌우명으로 이 도산 선생님께서 당신이 나라에 또 당신 가정에 주인이냐 나그네냐 하는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나그네는 그것이 안 좋을 때는 욕하고 떠날 수 있지만 주인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바로 서게 할 것인가.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K방역이고 K바이오 산업을 만드는 거고 네. 세계 제1위 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런 주인 정신으로 주인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항상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그냥 남을 욕하고 흉보고 이걸로 인기를 끌려고 하고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칭찬할 줄 알고 그런 아름다운 사회, 도산이 꿈꾸는 사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회입니다. 그 28세 전후한 우리 젊은이들이 네. 이 도산을 만났어. 네. 평생의 모든 일의 주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지 말고 그러면서 사랑과 포용과 그리고 배려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광진구에서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는 광진구 행복배달부 전혜숙입니다. 이렇게 맞아.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악수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악수하면서 저하고 손잡으면요 행복을 받아요. 그거를 받아요. 이러면 배달부, 사람들이 배달부. 그러면 막 한 번 더 악수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을 사회에 퍼뜨리고 네. 행복을 퍼뜨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있을 때 네. 행복이 된다. 네. 청년들이 꼭 도산을 알고 예. 도산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예. 도산대로 거기 도산대로? 되게 잘 뻗어있잖아요. 도산대로. 맞아요. 예. 의원님께서 너무 말씀이 이렇게 수하시고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플러스 알파 뭐 혹은 좀 마이너스 베타해서 이렇게 풀렸으면 연예인 쪽으로 가셨어도 예. 너무 끼가 다분하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
앞길을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실례되는 얘기일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만 네, 네. 정말 너무너무 저랑 이렇게 밤새도록 수다를 떨어도 예, 전혀 지루함이 없겠다 그래. 라는 생각했습니다. 같이 네. 한 밤 한번 새워보죠. 그럼요, 오징어 하나 먹으면서. 그렇죠. 예. 저는 약사 출신으로 네. 좀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 제 머릿속에 원래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분은 주현미 씨. 근데 이제는 우리 전혜숙 전혜숙 의원님. 의원님이 그 오늘 같이 떠오를 것 진짜 같아요. 좋은 지적이네요. 정말. 약사 출신의 주현미, 약사 출신의 전혜숙 이렇게 이으셔가지고. 정말 날카로웠어요. 네, 다음 선거 때 같이 한번 선거 네. 운동도 해보시고. 둘 다 지어스로 시작하네요. 예. 자, 오늘 오유경의 인생 책방은 일하는 국회의원, 또 봉사하는 국회의원 전혜숙 의원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뭐 있지? 오늘은 국회 도서관장이 선택한 책을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개인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에 카페 혹은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연락처를 적거나 감염이 의심될 경우 개인의 휴대전화 접속 기록, 그리고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 검색 등이 허용됐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빅데이터와 결합하면서 개인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런 통제 권한이 악의를 가진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고하면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과 1984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감시와 통제의 위험에 노출된 지금, 이 책을 통해 사생활 보호와 통제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로봇이 우리의 삶을 대신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죠? 단순 작업뿐만 아니라 채용, 건강관리, 교육 같은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휴먼 스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휴먼 스킬이란 기술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영역을 지칭하는데요. 이 휴먼 스킬을 갖추면 험난한 미래 사회에서도 충분히 생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휴먼 스킬의 방법으로 집중과 마음 챙김, 자기 인식, 공감, 복잡한 의사소통, 적응, 회복력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두 기술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휴먼 스킬의 다양성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태도부터 달라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책 팀장의 탄생에서는 이 시대에 좋은 팀장이 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직원 한두 명의 작은 팀을 이끄는 방법부터 훌륭한 회의를 주관하는 방법, 팀장이 가져야 할 명확한 목표 등 초보 팀장에서 베테랑이 될 때까지의 꿀팁이 이 책 한 권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일하는 방식이 점점 달라지는 시대, 팀원들과의 소통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요? 3,000년간 이어진 총칼보다 치명적이고 외교보다 재치 있는 대결, 바로 무역전쟁인데요. 그렇다면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수준과 사회제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단지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이다. 영국의 정치가 비스카운티 파머스턴의 이야기처럼 국가 간 경제적 충돌이 격화되는 오늘날 무역전쟁에 앞선 예들은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춘추전국 시대부터 세계 대공황을 거쳐 오늘날의 무역전쟁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역사의 향방을 가른 15번의 중요한 무역전쟁을 소개합니다. 갈수록 격화될 예정인 무역전쟁,
무역전쟁의 역사를 통해 생존의 지혜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현진건 국회 도서관장이 선택한 책을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 네, 오늘 준비한 책은요, 신장섭 교수의 책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모일지에 추천한 책이 기업이란 무엇인가 바로 또 예, 있어요. 오늘 이 책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경제 속에서 기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면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자는 옥스퍼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한 정통 주류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기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책이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저자 스스로도 이 책을 역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이 있다면 관장님 보셨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생물이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려는 어떤 생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기업도 똑같다는 거 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그런 본능,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경제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기업은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다른 일반 경제 이론에서 보기 힘든 그런 시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관점이 신선해요. 기업 자체의 존재를 존중해주자. 근데 또 이 책에 등장하는 핵심 용어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적 법인 실체론인데 이 부분도 저는 살짝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이제 기업에 우리가 실존을 인정하자 하는 그것이 이제 기업 실체론입니다. 경제적 자유, 다시 말해서 기업 활동하기 좋으냐 나쁘냐 하는 그런 것을 저자는 자유주의 기업 실체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알아서 보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만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괜히 단어가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다가가기가 살짝 그랬는데 확실히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계속 쉽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접근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주제일 수 있거든요. 혹시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좀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이 기업의 어떤 존재 기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룹, 다시 말해서 정치인, 정부의 행정관료 이런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 정책의 타겟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고정된 인식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하게 되면은 100% 실패하게 됩니다. 그 100% 실패라는 것은 단순히 한 정책 입안자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고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두꺼워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꼭 정치인과 기업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이 내용자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진건 국회 도서관장님과 책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